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독일. 그 나라에서 30년간 정밀 기계를 설계해온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받은 물건은 반도체도 자동차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왜 딱딱한 돌 위에서 자는 겁니까? 그건 고문 아닙니까? 그는 한국인 아내의 침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생을 과학과 데이터로 살아온 남자에게 돌 위에서 잔다는 건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소리와 같았죠. 하지만 단 하룻밤 만에 그의 비웃음은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한국인들은 5,000년 전부터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양 의학의 상식을 뒤엎는 한국의 수면 과학. 평생 푹신한 침대만 믿었던 독일 엔지니어가 차가운 돌덩이 앞에 무릎 꿇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스 슈미트입니다. 독일 뮌헨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제 삶은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 그 자체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다스 베트 이스트 비센샤프트. 침대는 과학이다. 척추의 S자 곡선을 완벽하게 받쳐주는 인체공학적 스프링, 체중을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메모리폼. 이것만이 침대라 불릴 자격이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한국인 아내 수진과 결혼해 서울에서의 삶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결혼 3년 차,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식탁에 앉혔어요. 여보, 나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 침대를 바꿔야겠어. 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독일에서 직수입한 라텍스 매트리스 카탈로그를 가져올게. 탄성 개수가 아주 훌륭한 제품이 있거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물렁한 거 말고. 나는 돌침대를 살 거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돌, 슈타인. 사람이 돌 위에서 잔다고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뜻입니까? 저는 공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여보, 들어봐요. 인간의 척추는 딱딱한 바닥과 상극이야. 돌 위에서 자는 건 휴식이 아니라 고행이라고. 감옥에서나 하는 짓이야.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중년 여성들이 가진 그 특유의 고집. 논리로는 절대 꺾이지 않는 직관적 확신이 그녀의 눈에 서려 있었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들어? 나는 30년간 기계를 연구한 전문가야. 인체공학이 뭔지 알아? 사람 몸의 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학문이라고. 그런데 돌이 인체공학적이라고 생각해?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숫자로만 이해하려고 해. 우리 엄마도 할머니도 돌 위에서 주무셨어. 그분들 허리 안 아팠어. 당신네 서양 침대보다 훨씬 오래된 지혜라고. 저는 30년간 수천 번의 기술 회의에서 단 한 번도 논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데이터와 논리 앞에서는 누구도 저를 이길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백기를 들었습니다. 좋아, 사고 싶으면 사. 하지만 나는 절대 저 바위 위에 눕지 않을 거야. 거실 소파에서 자더라도 말이야. 속으로는 비웃었습니다. 며칠 쓰다가 허리가 부러질 듯 아프면 그때 내가 옳았음을 증명해주겠어.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서양의 인체공학과 동양의 전통 사이의 대결이었죠. 저는 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딱딱한 화강암이 인간의 몸을 치유한다는 데이터는 제 엔지니어링 사전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제게도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책상에 앉아 도면을 그린 대가로 저 역시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밤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잠을 설쳤습니다. 진통제 없이는 잠들기 힘든 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독일의 최고급 매트리스 위에서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고집을 꺾으려 했지만 사실 저도 어딘가에서 기적이 필요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 기적이 돌덩이에서 온다고는 절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독일 엔지니어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벌써 안방에서 그 돌침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딱딱한 것을 좋아하는 걸까? 바닥에 앉고, 바닥에서 밥 먹고, 바닥에서 잔다. 서양 사람들 눈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푹신하고 편한 걸 두고 왜 굳이 딱딱한 걸 선택하는 걸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곧 알게 됩니다. 그 딱딱함 속에 숨어있던 놀라운 비밀을 말이죠. 그리고 그 비밀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배송날이 왔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현관 앞에 서서 기다렸죠. 곧 건장한 한국인 설치 기사 2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이 짊어진 것은 가구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판재, 마치 건축 현장에서나 볼 법한 자재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무게만 100kg 넘습니다. 그들의 외침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휘청거릴 정도의 육중한 무게라니. 이건 침대가 아니라 묘비를 배달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안방에 설치된 그 물건의 자태는 기묘했습니다. 프레임은 금빛으로 번쩍거렸고 솔직히 제 취향에는 지나치게 화려했죠. 독일 사람들은 절제된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궁전에서나 볼 법한 장식이었어요. 그 중앙에는 차갑고 매끄러운 옥돌이 거대한 호수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표면을 톡톡 두드려 보았어요. 딱딱. 소름 끼치도록 단단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 위에서 잠을 잔다고요? 이건 침대가 아니라 수술대나 재단에 가깝지 않습니까? 설치기사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전원 코드를 연결하고 조작 패널을 눌렀습니다. 사장님, 이거 온도 올라가면 찜질방이 따로 없습니다. 건강 챙기셔야죠. 그는 제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떠났습니다. 찜질방. 침대에서 찜질을 한다고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텅 빈 방에 거대한 돌덩이와 저만 남았어요. 저는 회의적인 눈빛으로 그 물건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내는 신이 나서 이불을 깔고 돌침대 위에 드러 누웠습니다. 아, 이게 바로 이 맛이야. 여보, 당신도 누워봐. 끝내준다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오늘부터 소파에서 잘 거야. 아내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고집도 참. 언제까지 그렇게 버틸 건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과학과 데이터로 살아온 남자가 돌덩이 앞에 무릎 꿇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제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 또 시작이군요. 오랜 엔지니어 생활로 생긴 고질적인 요통이었죠. 독일에 있을 때도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리치료, 마사지, 고가의 매트리스까지 안 해본 게 없었어요. 하지만 통증은 늘 제 곁에 있었죠. 저는 이를 악물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소파에 누웠지만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뒤척이고 또 뒤척여도 편한 자세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죠. 결국 진통제를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이렇게 약에 의존하는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문득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한밤중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돌침대에서 나오는 은은한 열기가 문 밖까지 느껴졌어요.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 평화로운 얼굴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콧골이 하나 없이 고요한 숨소리였죠. 저는 문틀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딱딱한 돌 위에서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걸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살짝만, 정말 살짝만 만져볼까?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돌판 위에 손을 올렸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묵직한 온기가 손바닥 전체로 퍼져나갔죠. 그건 제가 알던 히터의 열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한여름 햇볕에 달궈진 바위처럼 깊고 진한 열기였어요. 잠깐이지만 손을 떼기가 아쉬웠습니다. 이 열기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다르지? 공학자의 호기심이 발동했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어요. 저는 콧방귀를 뀌며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절대 저 바위 위에는 올라가지 않을 거야. 그게 제 마지막 고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집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서울의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던 그 밤,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며칠 뒤 서울의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영하 15도. 아파트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칼바람이 살을 애는 듯 했죠. 거실 소파에서 자다 깬 저는 추위에 떨며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방 안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보일러를 세게 튼 건조한 열기가 아니었어요. 마치 늦여름의 숲속 바위에서 올라오는 듯한 묵직하고 밀도 높은 훈훈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슬그머니 아내 옆 그 돌침대의 빈자리에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닿자마자 느껴지는 뜨거움. 그런데 그 열기는 제가 알던 히터의 느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일의 난방 방식은 공기를 데우는 겁니다. 대류열이라고 하죠. 뜨거운 공기는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가고 코를 마르게 하며 열기는 피부 표면에서만 맴돌다 사라집니다. 독일의 겨울밤 히터를 켜고 자면 아침에 목이 칼칼하고 피부가 바싹 마르죠. 하지만 이 돌의 열기는 달랐습니다. 닿는 순간 피부를 뚫고 근육, 혈관, 그리고 뼈까지 직선으로 파고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열전도가 아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공학적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원적 외선입니다. 파장이 긴 열에너지가 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증폭되어 제 몸속 깊은 곳을 타격하고 있었죠. 대학 시절 열역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복사열은 공기를 통하지 않고 직접 물체에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태양이 우주의 진공을 뚫고 지구를 데우는 것과 같은 원리였어요. 그래서 공기는 서늘한데 몸은 따뜻한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과학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딱딱해서 아플 것이라는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오히려 그 단단함이 제 굽은 등을 펴주었습니다. 푹신한 매트리스는 몸의 무게에 따라 꺼지면서 척추를 구부러지게 만들죠. 하지만 이 돌은 달랐습니다. 마치 단단한 손바닥이 제 등을 받쳐주는 것처럼 척추 하나하나를 제자리로 밀어 넣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뜨거운 열기가 굳은 허리 근육을 다리미처럼 펴주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한국 중년 남성들이 낼 법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내 회사 동료들이 찜질방에서 내는 그 소리, 저는 그게 그렇게 우스웠는데 이제 제가 그 소리를 내고 있었죠. 고통의 신음이 아니었어요. 긴장이 해제될 때 나오는 쾌감의 소리였습니다. 마치 몸속의 노폐물이 땀구멍을 통해 증발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제 허리를 괴롭히던 통증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저를 괴롭혀온 그 지긋지긋한 통증이 말이죠. 아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꿈조차 꾸지 않고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5시간도 채 안 됐는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몸은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한결 나아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부여잡지 않아도 됐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푹 잔 덕분인지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부기가 빠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옅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내리며 물었죠. 어때, 이제 인정할 거야?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어요. 내 과학이, 내 논리가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몸이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원리일까? 저는 그날부터 이 돌침대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의 분석 본능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순수한 과학자의 눈으로 이 물건을 분석해 보기로 했죠. 다음 날 아내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공구함을 꺼냈습니다. 제 내면의 독일 엔지니어 자아가 속삭였어요. 한스, 속지 마. 이건 그냥 돌을 달군 거야. 원시적인 방식이라고. 플라시보 효과일 뿐이야.
저는 이 돌침대의 구조적 허점을 찾아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그게 제 평생의 신조였으니까요. 저는 침대 프레임 하단의 배선 구조와 온도 조절기를 정밀하게 살폈습니다. 회사에서 가져온 열화상 카메라까지 동원해 돌판 표면의 열 분포를 측정했어요. 돌판 전체가 균일하게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열 분포의 편차가 거의 없었죠. 이건 보통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치밀했거든요. 단순히 열선만 깐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의 냉기를 차단하는 단열재, 전자파를 상쇄시키는 특수 동판, 과열을 막는 바이메탈 센서, 그리고 열을 머금고 방출하는 특수 석재층까지. 이것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첨단 집약체였어요. 독일의 자동차 엔진을 설계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정밀함이 이 침대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특히 전자파 차단 기술에 감탄했죠. 독일에서는 전기장판의 전자파 문제로 논쟁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 침대는 그 문제까지 해결해 놓았더라고요. 특히 놀라운 것은 열용량의 설계였습니다. 전기를 끊어도 돌은 1시간 넘게 열을 뿜어냈어요. 서양의 전기장판은 끄는 순간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돌침대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천천히 방출하고 있었죠. 이것은 난방 기구가 아니라 소형 추결 발전소나 다름없었습니다. 돌의 비열이 높아서 한번 달궈지면 오래도록 열을 유지하는 원리였어요. 밤새 뒤척여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젠장, 이걸 가구라고 부른다고? 저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잠자는 도구의 반도체 공장에나 들어갈 법한 적층 기술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침대는 그냥 스프링과 폼의 조합입니다. 편하면 그만이죠. 하지만 한국의 돌침대는 연력학, 재료공학, 전자공학이 결합된 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건강 장비였어요. 제 편견이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인정해야 했어요. 이것은 원시적인 돌덩이가 아니라 수면을 위한 정밀 기계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동양의 전통이 사실은 서양의 최신 기술보다 앞서 있었던 거죠. 30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엔지니어로서 느끼는 패배감보다 학자로서 느끼는 호기심이 더 컸어요. 대체 한국인들은 이 기술을 언제부터 발전시켜 온 걸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죠. 뭐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분석하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틀렸어.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야.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결국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 미소가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따뜻한 이해의 미소였기에 저는 더 부끄러웠습니다. 고집 부리느라 소파에서 고생한 게 바보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자진해서 돌침대에 누웠습니다. 더 이상 소파에서 잘 이유가 없었죠. 등이 돌에 닿는 순간 따뜻한 위로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어때, 좋지? 저는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응, 좋아. 인정해. 세상에 이런 기술이 있었다니 왜 진작 몰랐을까? 아내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은 돌에서 나오는 열기보다 더 뜨거웠죠. 본격적인 테스트는 그 주말에 이루어졌습니다. 무리한 회사 프로젝트로 제 허리 통증이 극에 달해 서 있기도 힘든 지경이었어요. 진통제도 소용없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2~3시간만 지나면 다시 지끈거렸죠. 저는 소파에 엎드려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수술대에 올라가는 건 아닐까 겁이 났어요. 아내가 다가왔어요. 약 먹지 말고 온도 50도로 맞추고 1시간만 누워 있어봐. 지져야 낫는 거야. 지지다? 사전을 찾아보니 불에 굽는다는 뜻이더군요. 사람을 굽는다고요? 야만적이라 생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약도 안 듣고 병원에 가도 뾰족한 수가 없었으니까요. 독일에서 받던 물리치료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죠.
저는 아내의 말대로 온도를 50도까지 올렸습니다. 손을 대기 힘들 정도로 뜨거운 온도였어요. 저는 옷을 얇게 입고 그 위에 누웠습니다. 처음엔 화상을 입을 것 같아 두려웠어요. 너무 뜨겁지 않을까? 하지만 10분 뒤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등판이 땀으로 흠뻑 젖어들면서 척추 마디마디에 박혀있던 얼음 조각 같은 통증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20년간 굳어버린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용광로 옆에 선 대장장이처럼 제 몸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힘차게 펌프질을 하며 혈액을 발끝까지 밀어냈죠. 서양 의학에서는 염증 부위에 냉찜질을 권합니다. 아이싱이라고 하죠. 차갑게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고열로 혈류량을 폭발시켜 몸이 스스로 회복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면역력을 자극하는 원리죠. 뜨거운 열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확장된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아픈 부위로 몰려갑니다. 저는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도 이불을 걷어차지 않았습니다. 시원했어요. 뜨거운데 시원했습니다. 이 모순적인 표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한국인들이 목욕탕 사우나에서 하던 그 말의 의미를 몸으로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땀이 쏟아지는데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땀과 함께 몸속의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1시간이 지나자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해도 통증이 없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저를 괴롭히던 통증이 불과 1시간 만에 절반으로 줄었으니까요. 독일에서 수십 번의 물리치료를 받아도 이 정도 효과는 없었거든요. 아내가 물수건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때, 살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맞았어. 지지는 게 답이야. 열로 치료한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허리가 아플 때마다 돌침대에 누웠습니다. 진통제 대신 열을 선택한 거죠. 한 달이 지나자 진통제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2달이 지나자 거의 먹지 않게 됐습니다. 제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다시 배운 것 같았어요. 아내는 웃으며 말했죠. 이게 바로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야. 과학으로 설명 못해도 효과는 확실하다고. 독일의 동료들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한스, 그건 플라시보 효과야. 뜨거운 돌이 만성 통증을 고친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몸이 증거였으니까요. 20년간 함께했던 통증이 사라진 건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뿐하게 일어나는 제 모습이 증거였죠. 허리를 펴고 걷는 제 모습을 보고 아내도 놀랐어요. 당신 자세가 달라졌어. 예전에는 항상 구부정했는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체 언제부터 이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걸까? 이 뜨거운 지혜는 어디서 온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역사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통증이 가라앉은 후 저는 거실에 앉아 장인어른이 보내주신 한국 역사책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기원이 10년, 20년 전이 아니라 무려 고구려 시대부터 이어진 온돌에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온돌. 한국어로 따뜻한 돌이라는 뜻이죠. 아궁이에 불을 떼서 구들장을 달구고 그 위에 흙과 돌을 덮어 열을 보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무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기술이었어요. 저는 책을 읽으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계 남방 역사상 유일하게 바닥을 데워서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니. 한국에서는 이걸 두한종렬이라고 부른다더군요. 머리는 차갑게 해서 맑게 유지하고 발은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원리였어요. 서양에서는 난로나 벽난로로 공기를 데웁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머리가 뜨겁고 발이 차가워집니다. 정반대인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인체의 원리를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돌침대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로 주거 형태가 바뀌면서 사라질 뻔했던 온돌 문화를 침대라는 서양식 프레임 위에 완벽하게 이식한 문화적 하이브리드였어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었죠. 서양인들이 부드러운 깃털 위에서 척추를 구부리고 잘 때
한국의 선조들은 달궈진 돌 위에서 척추를 펴고 잤습니다. 그들은 잠을 자는 시간조차 치료의 시간으로 활용했던 것이죠. 8시간의 수면이 8시간의 치료가 되는 셈이에요. 이 얼마나 효율적인 발상입니까? 독일에서는 잠은 그저 피로를 푸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잠이 곧 건강을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같은 8시간을 자더라도 그 질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저는 왜 한국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실로 돌아와 그 금빛 프레임을 다시 보았습니다.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그 디자인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것은 왕좌였습니다. 매일 밤 고단한 노동을 마친 가장을 왕처럼 모시고 그의 피로를 씻어주려는 한국적인 경외심의 표현이었죠. 한국의 부모님들이 왜 자식들에게 좋은 침대를 사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건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건강을 선물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돌판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은 5,000년 전부터 답을 알고 있었군요. 나의 오만함은 그 뜨거운 돌 위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30년간 배운 기술보다 한국의 할머니들이 수천 년간 전해온 지혜가 더 위대하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그건 패배가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과학이라고 자부하던 서양의 방식이 사실은 자연의 원리를 거스르고 있었던 거죠. 책을 더 읽어보니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온돌방에서 주무셨다고 해요. 경복궁의 침전도 온돌로 되어 있었죠. 왕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따뜻한 바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 제가 누워있는 이 돌침대로 이어진 거예요. 저는 매일 밤 왕처럼 자고 있었던 셈이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서민들도 왕과 똑같이 온돌 위에서 잤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왕과 귀족만 따뜻한 방에서 잤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난한 농부도 따뜻한 바닥 위에서 잤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평등 정신이 아닐까요? 건강한 수면은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였던 거예요. 아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뭐해? 저는 책을 보여주며 말했죠. 이거 읽고 있었어. 당신네 조상들 정말 대단했어.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야 알았어. 우리 엄마도 할머니도 다 이렇게 주무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당신 말 잘 들을게.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돌에서 나오는 열기와 함께 제 마음까지 녹였어요. 독일의 본사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화면 속 그들은 하나같이 구부정한 자세로 목을 주무르고 있었어요.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두드리고 다들 어딘가 아픈 모습이었죠. 동료인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한스, 자네 요즘 혈색이 좋아졌군. 한국의 인삼이라도 먹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 나는 매일 밤 돌 위에서 자네. 뭐? 돌? 감옥에라도 갇힌 건가? 그들의 비웃음 섞인 농담에 저는 진지하게 반박했습니다. 자네들이 3,000유로짜리 스펀지 매트리스 위에서 허우적대며 허리 통증을 호소할 때 나는 내 체온을 1도 올려 면역력을 높이고 있네.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생명 유지 장치야. 동료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몸이 증거였으니까요. 화상회의 화면 속에서 제 얼굴만 유독 건강해 보인다는 걸 그들도 느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아파트 불빛들. 저 집집마다 뜨거운 바닥이 있고 돌침대가 있을 것입니다. 서양인들이 푹신한 안락함을 쫓아 몸을 나약하게 만들 때 한국인들은 단단한 지지력과 열기로 몸을 단련해왔어요. 푹신함은 편하지만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단단함은 불편해 보이지만 몸을 강하게 만들죠. 이건 침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 작은 나라가 그토록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원동력 중 하나가 아닐까? 밤새 충전된 뜨거운 에너지로 다음 날 아침을 맞이하는 민족.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인들은 자는 동안에도 몸을 단련하고 있었던 거예요. 쉬는 시간조차 낭비하지 않는 민족이었죠. 독일 사람들이 8시간 자고 피곤해할 때
한국 사람들은 6시간 자고도 팔팔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르쿠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스, 그 돌침대라는 거 진짜야? 나도 허리가 너무 아픈데.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죠. 진짜야. 한국에 오면 내가 보여줄게. 인생이 바뀔 거야. 제 말을 비웃던 동료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에서 최고급 매트리스를 쓰면서도 허리 통증에 시달리던 그가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봐, 좋은 건 결국 알아보는 거야.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처음엔 몰랐잖아. 고집 부리느라 소파에서 자면서 고생했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더 대단한 거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날 밤 저는 돌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에서 퍼져나오는 따뜻한 열기가 온몸을 감싸 안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독일에 있는 제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특히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아버지께 이 경험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관절 통증으로 잠을 설치신다고 하셨거든요. 아내가 옆에 누우며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우리 아버지 생각. 이 침대 들이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효도하는 거네. 저는 웃었어요. 한국에 와서 효도라는 말을 많이 배웠어. 독일에서는 부모님께 선물을 드린다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이야.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해.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수많은 아파트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저 불빛 아래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따뜻한 바닥 위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겠죠. 저도 이제 그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좋아지는 밤이었어요. 이 작은 나라의 위대한 지혜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놀라운 돌의 과학을 독일에 소개해야 한다고요. 옥토버 페스트의 맥주보다 아우토반의 속도보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뜨거운 휴식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다음 휴가 때 부모님 댁에 갈 때 이걸 가져가야겠어. 뭐? 돌침대를? 배송비가 얼마인 줄 알아? 아내가 기막혀 했지만 제 눈은 진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류머티즘 관절염, 이거라면 나을 수 있어. 내가 직접 설치할 거야. 아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효도하는 거네.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당신 덕분에 이걸 알게 됐어. 당신이 고집 안 부렸으면 난 평생 몰랐을 거야. 저는 독일에 있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갈 때 선물 가져갈게요. 아버지의 관절염에 아주 좋은 거예요. 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한스, 약도 안 듣는데 뭐가 좋겠니?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근데 직접 써보니까 정말 달라요. 20년 된 허리 통증이 거의 없어졌어요. 아버지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래, 기대하마.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믿어볼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작은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돌침대는 차가운 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품처럼 가장 뜨겁고 아버지의 어깨처럼 가장 단단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휴식처예요. 차가워 보이지만 가장 따뜻한 것. 딱딱해 보이지만 가장 편안한 것. 한국의 지혜는 이 역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이 돌침대가 가르쳐 주었죠. 요즘 저는 K-팝, K-드라마 말고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K-슬립이에요. 한국의 수면 문화. 뜨거운 바닥 위에서 척추를 펴고 자는 문화. 이게 전 세계로 퍼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리 통증에서 해방될까요? 저처럼 고집 부리다가 결국 감동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밤도 저는 제 등을 그 뜨거운 돌에 맡깁니다. 뼛속까지 전해지는 한국의 온기.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나라의 음식과 문화가 신기했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하지만 진짜 한국을 이해하게 된 건 이 돌침대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부지런하고 왜 그렇게 강인한지. 그 비밀이 바로 이 따뜻한 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침대 위에서 잠만 자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밤 건강을 굽습니다. 내일 아침 더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기 위해서요. 아내는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이 비밀을 몰랐을 테니까요. 고집센 독일 남자를 설득해준 그녀에게 감사합니다. 아내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김치 담그는 법, 젓가락 쓰는 법, 어른께 인사하는 법. 하지만 가장 큰 배움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에도 지혜가 있다는 것. 낯선 것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 눈을 감으며 저는 중얼거립니다. 잘 자, 한국. 그리고 고마워. 당신들의 5천년 지혜 덕분에 오늘도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 내일은 더 건강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겠죠. 따뜻한 돌 위에서 맞이하는 새벽은 언제나 희망차니까요. 처음 아내가 돌침대를 사겠다고 했을 때 저는 비웃었습니다.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냐고요. 하지만 지금 저는 압니다. 그때 제가 틀렸다는 걸요.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최신 기술보다 수천 년의 경험이 더 위대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한 번쯤 열린 마음으로 경험해 보세요. 저처럼 인생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뜨거운 돌 위에서 저는 오늘도 건강을 굽습니다. 차가운 돌을 가장 뜨거운 치유의 도구로 바꾼 민족,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독일 엔지니어 한스 씨가 느꼈던 그 뼛속 깊은 온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에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뜨끈하고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